네, 사고 나흘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희생자의 첫 발인식이 엄수했습니다. 경찰은 철거업체 간의 불법 재하 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재개발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 김경희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만 불법 재하 도급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거 공사를 맡은 업체와 또 실제 현장 투입 업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네, 지금 뭐 거의 재하도급은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수사 단계에 있지만은 사고 다음 날 그 현대산업개발 브리핑에서 내용에서는 재하도급은 없는 것으로 안다. 재하도급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원청 그 시공사가 하도급을 준 이후에 재하도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면 공사 전체 뭐 근로자나 장비 입출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한번 하청을 하고 그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하는지를 관리 안 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도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하도급은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재하도급 자체가 불법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가 그 건설사, 대형 건설사들이나 일반 건설사들이 모든 공정의 전문 인력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거든 뭐 다른 전문 공정마다 하도급을 주게 돼 있는데요. 이때 그 기술력이 없는 업체에 그냥 편의상 도급을 주게 되면 다시 또 그 기술을 가진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저가나 뭐 인맥에 의한 이런 게 아니고 공정하게 좀 입찰을 해서요. 실적과 경력이 있는 전문 업체에 직접 도급하는 그런 게 그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재하청 구조가 문제인 게 그 진상 조사를 해도 원청 기업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그걸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밝혀내야 될까요? 네, 그 여러 가지 그 제도 중에서 간섭되는 제도 중에서 다른 제도들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좀 다른 제도랑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공사의 예를 들면요. 소방시설은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 하도급 내용을 발주처와 소방서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에.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서로 보고하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재하도급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 그래도 그 또한 암암리에 일부 이행해지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또 합동 단속을 합니다. 계도를 하고 그렇게 이렇게 양방위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물 붕괴 원인을 좀 짚어볼 텐데 경찰이 붕괴 전에 굴착기가 건물 안으로 진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건물 붕괴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발생 직후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게 설마 그 하부부터 이렇게 철거를 했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참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전날 사진, 그 작업날 아침 동영상까지 지금 이렇게 제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기 길쭉한 건물이 도로를 보고 있고요. 그 뒤에 그 뒤편의 별관이 전날 철거가 됐고요. 이게 3층 꼭 옥상 높이의 건물이 저 5층 건물이 지금 그 길쭉하게 있는 상황에서 지금 토사 뒤편을 보면은 벌써 1층, 2층에 그 구조를 지탱하는 외벽과 슬래브는 다 철거된 사진이 지금 다 제보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위에 5층을 지금 화면에 사진을 보면 5층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저기 지금 보이는 굴착기가 올라가야 되니까 1, 2층을 철거하고 토사를 쌓는 동안에 벌써 1, 2층을 철거를 밑을 기둥을 빼고 끝내고 그다음에 저 굴착기가 올라갔는데도 저 5층 옆에 옥탑 구조물이 보입니다. 그럼 옥탑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5층부터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당연히 위에 무거운 걸 그대로 놔두고 밑에서부터 철거라는 저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방법이 쓰이고 있고요. 그 뒤편은 공사장도 아니고 또 버스 정장이었습니다. 도로였죠. 네, 그래서 저게 어떻게 저런 그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현재 뭐 지금 시공사하고 하청업체 분쟁이 뭐 그 분진 방지 때문에 살수를 많이 시켰다 안 시켰다 이런 수준 낮은 그런 그 서로 언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 좀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좀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과도한 살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도 책임 소재를 두고서 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철거업체 관계자는 시공사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 그 살수 펌프를 조금 더 늘리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정작 현대산업개발 측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살수에 대해서 분명히 그 시공자가 판단을 했던 하청업체가 판단을 했던
그날 아침에도 그 민원이 있었답니다. 예. 그 해당 건물에서 돌이 떨어진다는 민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수 인근에서는 저 가림막 자체가 너무 불안하다 이런 예. 상태가 있어서 오히려 인근 시민들은 그 상태가 불안하다를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 아까 가림막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네. 천으로 저렇게 그 가설한 가림막은 먼지만 날리게 막는 정도죠. 그러니까 물을 뿌리고 많이 뿌리고 안 뿌리고도 먼지만 덜 날리게 하자는 생각으로 이제 공사 관리가 임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말을 했다 안 했다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가. 예. 그런데 분명한 거는 너무 수준 낮게 관리가 됐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물을 많이 뿌리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건물 붕괴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붕괴 사진 이후에 지금 그 사진을 보면요. 예. 그 지금 황색 황토가 그 아직 무너지지 않은 그 경계선 펜스 이후까지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는 황토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럼 그렇죠. 그 뒤편의 토산이 지금 앞까지 밀고 나왔다는 얘기고요. 네네. 당연히 지금 밑에서부터 파 올라가고 그 뒤쪽 외벽을 다 깎아먹은 상태에서 뒤에 3층 높이의 토산을 쌓아놓고 중장비가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당기는 작업을 했으면 그 반대쪽으로 넘어갈 데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저거는 뭐 진짜 너무 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해체 계획서와는 다르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확인 중이지만 네. 그 5층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 3층부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3층부터 무너뜨리면 이게 네. 무너질 것이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그렇죠. 가능한데 이게 그렇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방식인 겁니까? 이 해체 계획서 자체도 예. 저는 부실을 의심합니다. 해체 계획서가 지금 예. 공개가 됐는데요. 예. 5층 건물입니다. 근데 약 50% 정도의 옥탑이 또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옥탑이라는 건 이제 물탱크도 있고 계단실도 있고 하중이 높거든요. 예. 엘리베이터 예, 예. 기계실도 있고. 그럼 이제 그 해체 계획서에 있는 방법은 저 긴 쪽 도로면이 아니고 짧은 쪽 옆면부터 철거하게 돼 있고요. 네. 그 부분은 당연합니다. 옆으로 길쭉하게 넓은 건물이기 때문에 네. 예. 이 짧은 쪽의 건물부터 철거를 해 나가서 깎아먹는 방식의 철거를 해야지 네. 지금 철거는 뒷면부터 했거든요. 아. 그렇기도 하지만 예. 이 방식을 적어놓은 거 보면 옥탑에 또 언급이 없고요.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쓰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철거 계획서는 이름이 철거 계획서라서 해체 계획서죠. 예. 네. 해체를 하는 방법만 명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 시설물, 교통 통제, 교통 안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뒤에 그 버스 정장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떤 예를 들어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 네. 현장 근로자들이 벌써 이탈을 한 상태에서 붕괴가 됐다. 그럼 그분 중에 어떤 한 분들이 정장을 옮기고 길을 막고 해야지 그분이 영웅이 되고 예.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수준 낮은 얘기죠, 사실은. 해체 예. 계획서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그게 이행되고 이런 좀 제도가 제대로 관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건물은 건축물 관리법상 이게 이제 허가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지난해 이제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이 건축물 그렇습니다. 관리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물 관리법은 예. 좀 긴 시각으로 보면 이제 새로 짓는 것에 중점을 맞추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관리하고 이 수명이 다했을 때 없애는 해체 시점까지 전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갖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은 상당히 좋은 법인데 예. 이 해체에서 이제 그 신고 대상이 있고 허가 대상이 있죠. 아무래도 지금 그러면 그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신고만 신고만 하면 하면 되겠고요. 되는군요. 예, 그리고 그 허가 대상 같은 경우도 아까 전문성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관할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해체 공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지는 않았겠죠. 예. 그 사전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강화 대상이긴 한데 네. 그 공법에 따라서 그 검토를 개인 기업이 하느냐 아니면 국가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하느냐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일반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 업자가 다행히 이제 그 수의 계약은 아니고 시에서 시군 구청에서 지정하는 업자와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이 또한 금액은 뭐 민원이나 기타 반발의 이유상 사업주하고 그다음에 검토자가 서로 계약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 저가가 일반화가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상주를 전제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좀 다소 허가 대상이라 강화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그렇네요. 비상주가 원칙대로 돼 있는 거는 비용 문제 때문입니까? 이게 좀 이렇게 뭐가 먼저냐 이런 개념인데요. 해야 하는 업무가 포괄적으로 예.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위험 작업이 있으면 입회해야 한다. 이런 식의 문구가 돼 있고요. 예. 근데 비용은 서로 사업주와 결정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 감리하는 감리자가 비상주를 전제로 또 견적을 하고 금액을 제출하게 되고 이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주기적으로 강화를 해서 상주와 비상주 형태를 구분하고 이렇게 좀 세분화하는 그런 좀 시행 규칙까지 어떤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네. 뭐 어쨌든 저희가 뭐 계속해서 이 사고 원인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짚어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이제 공사 현장 이 주변 같은 경우에는 버스 네. 정류장을 뭐 옮긴다는 이제 실제로 뭐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근데 네. 이게 꼭 뭐 옮겨야 된다는 이런 지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 그런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아까 그 국토안전관리원 말씀드린 게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승격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전국에서 아까 10톤 이상 장비가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요. 10톤 이상 장비를 건물 위에 얹어서 철거를 할 때는 네. 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해체 계획서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시군구에서 허가를 내주죠, 해체를. 예. 그런데 그 조항 때문에 그 건물에 얹어서 철거를 하지 않고 옆에 이렇게 토산을 쌓는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조그만 그 일반 조그만 굴착기를 가지고 건물에 얹어서 인력이나 작은 굴착기로 하면 5층 건물 철거하는데 충분하죠. 3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네. 그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토산을 하루 만에 쌓고 반나절 만에 쌓고 큰 포크레인으로 옆에서 밀어 당기는. 또 하다 보면 닿지 않으면 당연히 좀 들어가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그 국가기관의 검토를 피해가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을 했고요. 또 참고적으로 작년 5월 1일부터 그 검토를 시작했는데 이제 고작 300건도 안 됩니다. 작년에 시행한 것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이 당연히 좀 기관을 좀 팽창하고 인력을 갖춰서 예.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일단 그 작업자들에게 책임이 네. 그 작업자들이 버스 정류소를 옮기지 못했더라도 네. 이상 징후를 느꼈다면 그 건물이 지금 20m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 3차변 도로까지는 덮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고 인도 네. 정도만 통제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없던 겁니까? 아니면 감리가 없던 게 문제입니까? 당연히 현장에 계신 근로자분들 판단을 잘못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 예. 무너지는 동영상을 보더라도 신호봉을 들고 있는 분들이 그 황색 조끼를 입고 그 옆에 서 있다가 뒤로 피하시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 건물 내부 그 인근에 있던 근로자분들도 다 빠졌다고 철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그 버스가 지나가고 정류장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한 분이라도 조장분이든 근로자분들이든 어떤 팀장분이든 판단을 했으면 이런 사고에서 인명사고는 당연히 줄일 수가 있었겠죠. 이게 사고 자체는 정말 큰 아쉬움이고요. 근데 시스템인 부재도 분명히 있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언론에서도 많은 부분 좀 다루기도 했고 여러 좀 시민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2년 전 이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발생했던 사고와 상당히 판박이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뭐 어떤 점들이 좀 보완돼야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네. 어떤 대책이 또 어떤 보완점이 필요한지 끝으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복적인 사고는 데자부 기시감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슷한 잠원동 사고도 한 명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있었고요. 예. 또 광주의 나이트클럽 붕괴 사고도 똑같은 겁니다. 건축물 관리법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올해 4월 달에 그 또 광주 주택 붕괴 사고도 있었고요. 매몰돼서 예. 두 분이 돌아가셨고 모든 것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제도 안에 두는 법은 과거에 없던 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시행되기도 하고 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제정돼서 시행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이게 있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발이 심합니다. 이 제도 자체가 지금도 시행령을 바꾸자 이런 거를 이제 경영자 측에서들 얘기하시고 막 이런 게 있는데요. 네네. 이걸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까 사전 계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는 안 되더라도 정류장에 있는 곳 위험한 곳이라도 먼저 계도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겠죠. 네. 법이 아직 안 정해졌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 계획서 검토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좀 큰 범위로 보게 되면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이견 없이 밀어붙임을 빨리 좀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